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일부 조작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진짜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불거진 도감청 의혹, 돌발 악재에 대한 미국 내의 분석입니다. 10년 전 스노든 사건 이후 미국은 재발 방지를 공언했지만 거듭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전력 정리해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9살 배승아 양에 이어 역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배달 오토바이 기사, 40대 가장의 사연까지 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 도감청 의혹 관련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정보 기밀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을 감청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등 우리 정부 관계자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 방미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외교 관리들의 대화를 감청한 내용 두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정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뒤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이 감청 대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격전지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를 도청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핵 관련 진행 상황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가운데 일부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1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CIA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청 사실 공개로 미국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동맹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미국 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번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 유출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유효성과 동맹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종합적인 규명 뒤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전황과 미국의 작전 계획 등 기밀 정보가 많은 데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YTN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에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문건 촬영본이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건 유출이 국가안보와 동맹, 파트너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국의 감청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과장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터진 그야말로 돌발 악재인데 대통령실 공식 입장 종합해 주시죠. 네, 방금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언론에서 나온 감청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도 이는 한미동맹과 양국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이번 사건을 과장, 왜곡해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용산 분위기를 전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안 관련해서 안 여쭐 잘못된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은 오히려 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정부도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여력이 된다면 이번 감청과 연관된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10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12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관련한 논의도 다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관련한 발언은 나중에 소개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엿보이는 건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는 물론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지역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선발대 성격으로 미국에 다녀온 이후 안보실 고위급 인사의 2번째 방미입니다. 대통령실은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정황이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된 가운데 양국이 만나는 만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 때문에 감청됐다 이런 야당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전할 때부터 완벽하게 용산 청사 보안 문제를 처리했고 우려하는 부분은 늘 점검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는 반쯤 지상에 돌출돼 있어서 대통령 근무지의 보안과 안전은 오히려 이곳 용산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안 역시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탄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용산이 청와대보다 더 탄탄하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인데 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논란 여파, 국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기고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외신 보도가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국제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SNS를 통해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아무런 계획 없이 대통령실을 옮겨 이런 사태가 벌어진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도 도감청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정보위원회 그리고 국방위, 운영위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정보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질의하되 국정원장이 나올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에선 선거법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집중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300석 유지하는 3가지 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 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기네스북 최악 1위로 등극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같은 괴담은 근거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차별도 없고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다시 맡길지 결정할 때 지지율은 강물 위의 물결 같은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 뜻은 흐름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미국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무더기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프랑스 등은 이 문건 속의 도청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기밀 문서 가운데 자국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도 앞서 9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지목한 문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다면서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 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부정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 파문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돌출 악재인데다가 우리 국가안보 핵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번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조금 정리해보면 도감청 의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불거졌는데 한 가지 논란은
쉽게 뚫린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좋아서 미국이 잘 뚫은 것인가가 하나고 또 하나 국내에선 대통령실 이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원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 미 국방부는 촬영된 문건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YTN에 밝혔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 저건 사실로 보고요. 우선 우리가 네.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도청은 진짜 불법적으로 몰래 한 거고 감청은 합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네.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언론 보도도 도감청이 아니라 도청 의혹으로.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만약 합법적이라고 하면은 감청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도청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도청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러한 일은 즉 국제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고 어느 나라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이 문제가 됐지 않느냐.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네. 입지 조건이 있어서 상당한 시설이 있었지만은 예. 용산으로 갑자기 옮기면서 그러한 충분한 물론 기본적인 시설은 있었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용산 공원, 미군 기지가 네. 거기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군 기지 용산 공원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고 옮겼다고 하는 것은 저러한 도청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네.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협력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와 집무실이 붙어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건데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은 예. 헌법적으로는 우리 영토지만 네. 실효적 지배는 미국 군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러하다 이거죠.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논란에 대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유출된 문건이 미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국 합참이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을 가능성이 그럼 복수의 기관이라는 겁니까? 당연히 복수의 기관이고요. 미국은 네. 17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기적인 유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딱 어디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면은 복수의 기관이 도청을 했다. 네. 또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2013년에 이제 스노든 사건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환되고 있고 저희도 아까 소개했는데 그때도 CIA가 있었고 미 국가안보국이 연루됐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혹시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9.11 네. 테러 후에 DNI라고 중앙정보국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그 16개 정보기관에서 수집되는 모든 첩보나 정보를 그리 집합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군대건 군인이건 국방성이건 정보국이건 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른 체제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국정원, 네. 뭐 합참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안보실로 집약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이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히 그러한 유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미국 언론들 반응 중에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데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네. 과거 사례에서도 있지만은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그러한 것으로 해결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네. 그러한
정보, 첩보는 수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예.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그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필답으로 예. 보고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글씨로 써서 지시를 하면은 지우고 답변하고 그런 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안보실장이 예. 외교비서관이 국방비서관이 허술하게 당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죠. 네. 당연히 미국은 할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중국이나 러시아나 세계 어떤 나라도 다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술해서 뚫린 거다.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리고 예. 대통령실 이전도 그러한 것의 일환이었다.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번 기밀이 말씀하신 김성한 전 실장과 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내밀한 대화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밀이 시긴트라는 신호 정보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 도검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NSA라고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요. 사실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이문희 네. 비서관 또 국방비서관도 포함이 되던데요. 거기에서 얘기는 네. 결국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네. 바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른 건 옳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번에 국빈 방문 4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론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안보실장이 교체된 게 예. 블랙핑크, 레디 가가를 가지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네. 해임당한 후에 예. 화가 나서 그런지 어쩐지 이분이 말씀했더라고요. 자기의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의 NSC, 네. 제이크 설리반 보좌관하고 한 번도 블랙핑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예. 이러한 도청을 해서 우리 정부가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네. 경질이 됐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성한 전 실장의 어떤 거취가 알려진 대로 어떤 문화 행사가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서 이게 아니라 이번 도청 의혹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지원, 측면 지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예. 레이디 가가 공연을 요구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났어도 미국에서 네. 질 바이든 여사 측에서 또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게 분명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꼬인 것 아닌가 그러고 있었는데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해임된 네. 2, 3일 후에 그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즉 제이크 설리반하고 공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 예. 그렇다면 다른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퍼즐이 이번 도청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김성한 전 실장 거취, 해임과도 이번 논란이 무관하지 않다는 박지원 전 원장의 의견이시고 아까 대통령실 취재기자가 전해준 대로 이번 논란 이후 대통령실은 용산이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NSC도 안전하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NSC까지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반응까지 포함의 질문들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하고 싶은 말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겠죠. 네. 그러나 뚫린 건 사실 아니에요. 자, 대통령실이 가장 중요한 NSC가 뚫린 것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이것을 끝까지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다. 그러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미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응, 함께 거론된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대응을 지켜보고 나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필요하다고 같은 보십니까? 예. 나라나 프랑스 같은 내용들은 내용이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언론에 네. 리크, 소위 흘려냈을 때 우리 것만 정확하게 하고 띄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합니다. 정보기관이란 것은 별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서두르겠습니다. 자, 미국의 도청 기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제가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말씀하면서도 필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러한 것은 최소한 대통령이나 비서실 또는 NSC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마저도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너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나 네. NSC가 허술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려던 얘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이전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 이른바 용산 책임론인데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 원장의 전 원장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야권에서 모든 것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용산공원 일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다 어떻게 우리 대통령실을 옆으로 옮기느냐. 네. 거기 용산공원 지금 개방 가지고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는 흥분해서 국민한테 홍보하는데 네. 그러한 것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하다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도 미군 기지가 일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남아 있어요. 네네. 거기에 뭐가 없다, 있다. 이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는 허술함이 없어야 되는데 네. 물론 어떤 정권에서도 다 도청당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당한 것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국정원이 몰랐다 하고 뭐 네. 야권에서 얘기하는데 국정원은 알아도 몰라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근데 아까 야당에선 정보위에 출석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출석해야죠.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자 이거죠. 네.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허술하게 당한 것을 잘 정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지 예.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또 이번 논란 이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유리창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 도청할 수도 있다. 이런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도 그게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네. 지금 현재 그러한 것까지는 보도가 안 됐던데요. 네. 김성한 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국방비서관 네. 세 분이 삼각 통화가 안 됐다고 하면은 세 분이 앉아서 얘기한 것도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한 도청이죠. 그렇군요. 떨림 같은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질문드리면 벽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뭐 필름이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만약에 셋이 했다고 하면 그럴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네. 미국의 첨단 기술은 추정을 불허한다 이거죠. 그리고 상상 이상이다. 우리도 그러한 기술을 미국에서 잘 도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좀 추가적으로 김성한 전 실장이나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말고 지금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국방비서관하고 네. 협의한 것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인물들도 연루됐을 이를테면 그런 다른 고위급 인사들의 문자라든지 회의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분위기상 모든 것이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전하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원장님께서 도청과 감청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보기관 역시 각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테고요. 국가 간에 이를테면 용인되는 수준의 어떤 정보 수집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그것은 제가 국정원법 위반이 되니까 제가 또 고발되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그러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은 추정을 불허하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잘 정보 협력을 해서 정보 동맹 수준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용산 공원 문제나 그 주위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김성한, 이문희, 김일범 이러한 분들의 갱질은 블랙핑크가 블랙펑크가 된 게 아니라 이 도청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아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 불거진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부에 요구한다면 어떤 주문이 가능할까요? 동맹국가로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하지만은 동맹의 범위를 지켜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셔야 앞으로 우리 외교, 한국 러시아 문제가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좋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번에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문제나 미중 갈등 그리고 대북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나토 사령관이 3월 달에 오고 미국 국방장관이 3월 달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터져버린 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여권 내에서 나왔던 하태경 의원인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번 그렇죠. 회담을 앞두고. 네, 그렇죠. 한 가지만 한일 더,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네, 짧게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이 우크라이나 측면 지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나 미중 갈등, 대북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그러한 룰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미, 국빈 방문을 앞둔 돌출 악재, 미국의 도감청 파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4명이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죠.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진행이 됐죠? 네, 오후 2시 반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 출석을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피의자는 숨진 학생 유가족들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잡으신 거 맞으세요? 예. 가속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향해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돼. 민식이법이 미국에 있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돼. 살인죄. 죽이신요. 피의자는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알고도 운전하게 내버려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철제 화단 울타리가 있었다가 최근에 없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지만 어떤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 바로 옆에 화단을 지지하는 철제 울타리가 있었고 2년 전 울타리는 없애고 지금은 화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지점에 울타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의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피의자 2명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중국에 있다는 용의자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지난 7일 붙잡힌 20대 남성 길모 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 지시로 음료를 제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는데 이미 범행 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입니다.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중국에 머물며 이번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이들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 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여권 무효화나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지시받아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 씨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계기를 통해 협박전화 발신지를 국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중계기 운영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 씨에게 마약 음료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아르바이트 일당 4명 가운데 20대 여성 1명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고 이번 시음행사 아르바이트 역시 조직원 권유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여한 신종 마약 피싱 사건으로 보고 중국에 있는 용의자 2명의 윗선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네,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최소 2명으로 확인된 건데 국내에서 공범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경찰 조사에서 길 씨는 중국에서 음료 공병과 판촉물 등을 들여온 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우유에 필로폰을 타는 방식으로 마약 음료 100병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길 씨는 이 필로폰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했고 누군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두고 간 것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길 씨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제외한 아르바이트 일당 4명 가운데 3명은 구인 구직 앱을 통해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게시한 인물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학생들에게 건네진 음료는 모두 18병으로 지금까지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학생과 부모 등 8명입니다.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압수한 음료는 36병에 불과한데 경찰은 나머지 음료수 40여 병은 폐기하란 지시를 받고 버렸다는 아르바이트생 진술이 사실인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 음료 제조 책임 김 씨와 중개기 운영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일로 패소하게 된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주 안으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협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붙여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까지는 앞으로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태만했던 것과 달리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릴 만큼 대외 활동이 활발했던 점을 겨냥해 변호사가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권 변호사에게 맡겼다 패소당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권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도 받았는데 짐작하건대 관련 보도를 보고 보낸 것 같다며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건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변양 보도 멈춰야 뭐 이런 것들 나갔잖아요. 그런 게 고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 일인가? 이 씨는 또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번 일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조인의 잘못에는 그토록 관대한 건지 왜 피해자만 또다시 희생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양승철 변호사는 법률 쟁점을 검토해 되도록 이번 주 안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역술인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촬영 영상 4TB, 영화 2,000편 분량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천공이 나온 화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삭제나 인위적 조작은 없었고 특별한 사각지대가 있지도 않았지만 일부 날짜에는 영상이 조금씩 복원되지 않은 시간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CCTV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밝힌 건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미국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전국 주요 이슈들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빈 방미를 앞둔 시점 미국에서 도감청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외교적인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또 내부 정치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련된 다른 나라들이 많죠. 네.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이스라엘까지 같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인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라는 원칙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이 국내 자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네. 여야당 언론들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연히 공식적인 협상의 대상이자 동맹국의 관계를 고려해서 네. 문제를 제기 합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 잘못을 지적해야겠죠. 네. 그래서 비중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비중은 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동맹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런 첩보 활동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이렇게 국가이익이 관련됐을 경우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언론의 역할 분담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언론들은 어느 쪽을 공격하느냐? 한국을 공격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차원에서는 이번에 문제에 우리의 지금 보안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겠지만은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언론과 야당이 조금 더 그쪽에 초점을 뒀으면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벼가 연에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군 기지는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도감청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과거에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어떤 그 대비가 있었던 원래 건물이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관계가 먼저고 이전에도 이런 논란은 있었다는 입장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집무실 이전 졸속 추진과 연관해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뭐 야당으로서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보안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뚫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세계 첩보 1위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까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뚫린 상황이니까요. 물론 사실은 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정부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조직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EJ 전략을 혹시 퍼뜨렸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두고 봐야겠지만 야당으로서는 좀 지적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자꾸 이제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북한 드론기 나왔을 때도 네. 우리나라가 통제 못했다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한번 지금 용산 측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은 기본적인 정부 여건에 대한 준비 부족 이런 걸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초점은 한미 동맹에서의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이 주어졌으면 하는가 싶습니다. 예, 네. 국내 정치 현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관심을 끌었던 모습이었는데 대선 경쟁 상대였었던 지금 민주당 전현직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마 예의상 방문한 게 아니었나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대선 경선 때 있었던 이후로 이낙연 전 대표 진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진영하고 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당시 그 경선 과정에 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의 캠프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의원 정도가 경선할 때는 엄청 강하게 공격하다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이후에 마음이 돌려가지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30의원도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상당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는요. 예. 이낙연 대표의 지금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평호 그 운영위원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낙연 대표가 현재 한국 정치를 두고 엉터리 대 엉터리의 정치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과거의 대선 때 비호감 경쟁이라고 했던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엉터리 여야를 동시에 지적한 바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엉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제1야당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들어있는 형편이어서 지금 어제의 방문 이거는 지금 전 대표의
더구나 전 총리에다가 경선에 임했던 상대의 지금 상가에 대한 예의 정도의 방문이어서 네. 별다른 대화라든가 무슨 정치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네, 조사가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현장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갈등을 좀 보여주는 단면, 이를테면 지난번 경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명락대전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도 노출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 일부 지지자가 소리쳤죠. 무슨 네. 낯짝으로 여기 오느냐라고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했는데 네. 직접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축소하자는 당의 서명이 있었죠. 7, 8만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당의 전 대표를 더구나 현재 한국에 있지도 않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보는 시각 자체도 상당히 달리 보고 있어가지고요. 예. 다만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진영 쪽에서는 당 문제를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요. 예.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이른바 친명 중에서 좀 강경 세력, 초선 몇 사람하고 뭐 안민석, 무슨 뭐 또 정청래 의원 등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른바 이낙연 진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아다시피 조응천 뭐 몇몇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비명 차원은 볼 수 있지만 이낙연 계열이 아니어서 현재 밖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공개적으로 당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근데 아무래도 총선 1년 앞두고 이제 잠시 귀국을 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도 오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내부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 목소리 듣고 다시 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른 얘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당 지도부가 있고 당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그 대선 이후에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요. 뭐 당을 위해서 만약에 총선이 다가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우리 당의 중요한 인물들을 좀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어떤 출마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당을 옳게 살리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귀국만으로도 당 내부는 이렇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른 얘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또 하나 튀는 발언이 친문계인 박재호 의원이 총선 역할론을 또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마침 날짜를 보니까 4월 10일이면 딱 내년 1년 남은 네. 시점이에요. 총선이요.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일 때 사무총장까지 맡았었죠.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이른바 이낙연계의 대표적인 몇 사람 중에 이병훈 의원 등과 더불어서 그런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낙연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재호 의원 얘기하는 것은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론이라는 것이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일정한 플러스 역할, 보완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현재 지금 민주당의 총선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갈지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재호 의원이 얘기하는 과연 역할론 어느 수준에서 역할일지 애매하긴 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칫하면은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할론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 점에서는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진행 과정, 국민 여론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적인 의혹이 풀지 못할 변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부 검찰 측에서는 이만큼 길게 되면서 확실하게 뭔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안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게 오히려 1차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우려하는 당 내부에서도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은 대표 체제에 대한 건드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역할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심스러워하는
대목 중에 아까 이낙연 전 대표계도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 인물들은 조심하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 속에서. 지금 그러면은 바로 지금 당을 흔드니 뭐니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그 1년 반 전에 있었던 2021년 10월에 있었던 당시에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그때부터 논란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경선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앞섰던, 그래서 매번 경선 때마다 앞서 있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28대 61로 뒤졌던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후로 갈등 문제를 당에도 체제를 흔드는 쪽까지 간다면은 이낙연 대표 계열도 좀 시기상조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토론회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뭐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 없어져야 된다,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날선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그런 그 세미나 토론회뿐만이 아니라요. 한국 정치를 지금 뭔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아마 어느 사회든가 강경 그룹이 적당히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강경 그룹들이 어느 조직의 주변부에 일정한 소수로 있느냐, 아니면은 당을 주도하는 쪽에 있느냐, 그런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의 개딸 논쟁도 당의 강경 적극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다면은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장애은이 되겠죠.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경우도 과거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중심부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주변부에 있었죠. 분명히 같은 범보수 진영이긴 했지만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거론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도 중심에 오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그런 팬심에 의존하는 강경 그룹이 주도하는 정치 분위기는 지금 오늘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지금 정치학회든 어느 모임이든 간에 한국 정치의 극복 과제로서 공통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이번에부터는 조금 논란이 일었던 대목들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이죠. 대통령이 찾은 부산의 횟집 논란. 사실 사진 자체로 좀 논란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상호 이름도 이른바 친일 의혹이 또 제기됐거든요. 논란이 좀 계속되네요. 네, 엮여 있죠. 그런데 먼저 남았던 그 도열해 있는 모습은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하겠지만은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요. 우리가 주변의 사회에서 봤던 다른 조직들의 모습하고 또 이게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의전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좀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광 횟집 관련해서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로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 문제가 강경한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받아서 종종 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의겸 의원 등이 받았는데 이번 일광 횟집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에서는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탐사를 비롯한 거기서 보도라든가 이후에 이제 일부의 지지 세력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친일 프레임에 엮으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 그렇게 유튜브를 비롯한 뭔가 근거 없는 것을 막 방송하고 하도 또 많이 보니까 이것이 일종한 여론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후의 정치 여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정당 또는 주요한 지상파들의 과제인데 정당들도 맞물려 갖고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듬어 준다는 지상파들 일정 부분 유튜브 성향이 같이 엮어져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도 좀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 계속 질문을 하니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 설화에 휘말리기 싫어서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설화에 휘말리기 싫어서 이렇게 전화까지 끊었던 저는 걸까요? 사실 그 영상 보고 진행자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일단 끊은 것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스타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종종 그런 유형의 좀 행보를 특이한 행보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그 배경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빼놓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조사를 하면은 홍준표 지사가 가장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를 볼 수 있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차기 주자 또는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거론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정치의 중심에 선다고 하더라도 현재만큼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나가 또 의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정치의 중심에 서버린다면은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사실상은 성장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 상태로 지금 한동훈 장관 거론하다가 총선 몇 개월 남겨두고 보세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전혀 에너지를 못 살린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개인의 행보와는 별도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전화를 끊은 것 자체는 정말 질문이 무례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홍준표 시장이?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홍준표 시장 스타일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좀 강경한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몇 사람 있는데 홍준표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네. 홍준표 아마 본인하고 관련된 경쟁 구도도 있지만은 예. 그동안에 너무 모든 국민의힘 관련해서 언론들의 관심이 너무 한동훈 여기에 쏠려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도 같이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만 아까 저희가 대담 직전에 소개한 기사이기 때문에 자, CCTV에 천공은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사각지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입장이거든요. 이번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일단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유튜브 말씀드렸죠. 유튜브 말씀드리면은 답이 나와도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돌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 줬을 건데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것은 무슨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돌고 도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락은 되지만은 요즘 그 언론 또 교통 상황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 문제의 좀 소지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미국의 도감청 의혹도 그렇고 이번 논란까지 언론의 역할을 좀 거듭 주문하셨습니다. 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시설 피해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시설물 피해뿐 아니라 대형 산불 우려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또 대형 산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바람이 어느 정도나 부는 겁니까? 내륙은 초속 20m, 동해안과 산간은 초속 30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바람은 봄철의 특별한 기압 배치 상황에서 불게 되는데요.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는 남고 북저라고 부르는 기압 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압선이 조밀해지면서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내륙과 동해안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점차 바람이 강해져 내일 밤까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뜯기는 등 시설물 피해와 함께 동해안에서는 대형 산불 우려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강풍 속에 내일은 요란한 비가 내리고 황사도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 강풍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 그리고 황사도 겹쳤습니다. 비는 내일 낮 동안 전국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에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남부, 제주도는 5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중서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저기압이 황사가 발생한 지역을 지나오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비가 지난 뒤 황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홍은동에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체육관에 있던 이용객 77명과 직원 42명 등 119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78살 여성 1명이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인원 320명과 장비 73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북 의성군 당진 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단촌 1터널 근처에서 전기 차량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고 전기차에는 불이 붙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비속 살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의 결과라며 자녀 살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온정주의적 시각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가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튿날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변이 일어났고 또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도 친모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뒤 자신도 삶을 마감한 부모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손에 목숨을 잃은 자녀 역시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주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때 일가족 동반 자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명백한 살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이 커지며 이런 범죄가 빈발하는 걸로 보인다고 우려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나와 같이 동반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자녀 살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살해를 일가족 비극으로 동정하고 심지어 미화하기도 하는 사회 전반의 온정적인 시선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에는 평소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양형 기준을 높여서 자녀 살해도 독립된 인격체를 말살하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아인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유 씨에 대한 2차 조사에 앞서 공범을 추가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직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만큼 유아인 씨를 이번 주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2살 남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등 2곳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귀국 이삿짐에 무려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권총을 몰래 숨겨 들어온 LA 교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마약 범죄에 수사당국 이어 지자체, 교육당국까지 나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소파 테이블 위에 권총이 버젓이 전시돼 있습니다. 테이블 뒷면을 뜯어내 훑으니 마약을 탐지하는 이온 스캐너에 곧바로 이상 반응이 뜹니다.
것도 있잖아. 테이블 주인은 49살 장모 씨. 장 씨는 계속되는 압수수색의 결국 옷장 안에 숨겨둔 필로폰을 꺼내놓습니다. 모두 3.2kg, 8억 원어치로 10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지져봐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며 마약 판매상으로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병환을 이유로 귀국한 장 씨는 귀국 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산 필로폰을 이삿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이삿짐엔 마약뿐만 아니라 장 씨가 미국에서 쓰던 실제 권총과 실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장 씨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며 마약 판로를 물색한 데 이어 필로폰을 직접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022년 9월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하여 필로폰 및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및 총기 밀수 사범을 검거하여 금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적발되는 마약 밀수, 투약 범죄에 이어 최근엔 청소년들을 겨냥한 신종 마약 피싱까지. 마약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은 수사, 행정 역량이 총동원된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찰, 또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는 범정부 수사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기관별로 공동 대응해 마약 밀수 출입과 인터넷 마약 유통,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걸친 마약 수사 강화 방침에도 범죄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번엔 갈대밭에 묻힌 수상한 상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를 중개기로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26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네, 원룸이나 차량 등의 중개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에는 땅속에 묻어두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대밭에 묻혀있는 플라스틱 상자, 흙을 걷어내 덮개를 열어보니 배터리와 함께 작동 중인 통신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를 010 번호로 연결해주는 중개 장비입니다. 스마트폰을 원룸이나 차량 등에 숨겨두고 중개기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에 들키는 일이 잦다 보니 땅속에 묻어 숨기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갈대밭이나 노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검찰, 자녀 등으로 속였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45명, 피해 금액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010 평범한 전화였어요. 이자를 싸게 준다 해가지고요. 정부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정말 정부 지원금인 줄 알고 이자가 뭐 1.2%, 1.4%. 중개기를 이용한 사기에는 모두 19명이 가담했습니다. 윗선으로부터 중개 장비를 건네받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가로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당 가운데 9명을 구속한 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국내에 송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유치원 운영 시간도 아침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2024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소규모 병설 유치원들은 통폐합해 재편한 뒤 방학 중에도 온종일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학교 폭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지면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대신 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는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장의 요구를 장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나온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무관용, 엄벌주의 기조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폭이력 학생부 기재도 그때 만든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학폭이 터지면 학부모는 교사 대신 경찰과 변호사를 먼저 찾고 반성은 사라진 채 징계와 소송만 남았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경찰서 찾아와서 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알고 보니까 얘도 때렸어. 그러면 쌍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가해자로 이렇게 전과가 남거나 아니면 학폭위 심의 건수와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초등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학폭위와 소송도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초등학생하고 경미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분쟁 조정위를 활용해 처분이나 징계보다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가해자의 제대로 된 반성과 화해,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경험 있는 학폭 전담교사와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도 학생들이 처벌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학생들은 학폭해도 상관없잖아, 별거 아니네 하며 자연스레 나쁜 놀이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 지원과 회복입니다. 서울에서는 분리기간 3일이 지나도 피해 학생이 외부 센터에서 회복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런 전담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내실화돼서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YTN 장하영입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치 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의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일정 기간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2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분양 물건은 나온 건 없어요. 자금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시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시기 1,4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설 다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아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면서 일부 문의만 늘었다고 말합니다. 문의는 하시더라고요. 혹시 매물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저께도 부동산 오셔서 이제 입주권 시세보다는 분양권 시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건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당장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진 단지가 16곳이지만 시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나 단기 양도소득세 중과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시세 차익 70%, 2년 안에 팔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조건 거래를 원하는 반면에 매수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다가 양도세까지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2,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권도 오는 12월부터 매도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2년이 의무입니다. 입주 가능일인 2025년 1월까지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이 조항은 굉장히 좀 강력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상당히 투기적인 이런 수요들은 걸러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과 지방 분양권 거래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세 중과나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한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지난달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0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2014년 1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에 대비해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네, 북한이 오늘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나 또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고의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려 할 때 연락 채널을 끊었던 과거 사례로 비춰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무응답은 지난 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이틀째, 군 통신선은 주말을 포함해 나흘째 불통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북한의 의도적 무응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려 할 때 통신선을 먼저 끊었고 화해 분위기가 되면 가장 먼저 연락 채널부터 복원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연락 채널을 끊고 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파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계기로 13개월 만에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다시 통신을 끊었다. 2달 가까이 지나 복원했습니다. 한국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일종의 응징 보복 또는 이제 맞춤형 대응 차원에서 특정한 대남 행동이 아마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김일성 생일과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한미 정상회담 등 각종 행사를 전후해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농구 선수 커플이 있습니다. 결혼 선물로 우승 반지 2개를 함께 끼겠다는 예비 부부 고아라 배병준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 첫눈에 반해 미래를 약속했다는 예비 부부에게 2023년 봄은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때 이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첫눈에 꽂혔죠. 같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화하는 그런 결이 좀 잘 맞는 거예요. 예비 신부는 프로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의 기쁨을 누렸고 신랑 역시 정규리그를 제패한 데 이어 이제 4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우승 현장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우승 기운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이번 플레이오프 때 잘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공사가 정규리그의 기세를 몰아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같은 시즌에 함께 우승 반지를 거머쥐는 뜻깊은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통합 우승한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반지를 이제 신혼집에 어떻게 진열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놨기 때문에 꼭 좀 반지 좀 따왔으면 좋겠어요. 선수 생활 대부분 코트 위에서는 묵묵히 조연 역할을 해온 고아라와 배병준. 두 예비 부부는 이제 찬란한 주연으로 빛날 인생의 봄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내리는 비에 황사가 섞여 흙비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2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도 1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부산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 수요일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